요즘 국내 증시,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큰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 건너에서 밀려오는 금리 발작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시장 안에서 골마온 레버리지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병작 위험을 짊어지는 건 개인 투자자이고 그 위험을 딛고 돈을 버는 건 다른 누군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누가 얻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깥발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28%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그러니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4.73%까지 올라왔습니다. 채권 금리라는 게 보통 뉴스에서는 지루하게 스쳐 지나가는 숫자로 취급되지만 지금 이 숫자는 한국 개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두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요를 떠받치는 건 결국 미국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 다섯 개의 빅테크의 올해 설비 투자액이 7,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JP모건은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4,160억 달러와 비교하면 82%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미 자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바닥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회사채 발행 같은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 자금 조달 비용이 그대로 치솟습니다. 키움증권 김유미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 5%를 넘어서는 순간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라클 같은 빅테크에 반도체 구매력의 의문이 커지고 그 여파가 곧바로 한국 증시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연 5%를 뚫었던 2023년 10월, 코스피는 딱 한 달 만에 6% 급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의 진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하락 국면을 촉발한 핵심 변수는 언제나 금리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높은 수익률까지 얹어주면 신흥국 자본시장에 머물던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부터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은 국내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즉 ADR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고 있고, 수출 기업들도 덩달아 달러를 팔면서 환율을 눌렀습니다. 미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띈 것도 원화 가치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일본 정부의 확장 재정 우려가 겹치면서 엔달러 환율이 이달 초 155엔대에서 11일 159엔대로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2.4원 내린 1,416원에 그치며 하락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국고채 금리 역시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이달 들어 각각 0.066%포인트, 0.037%포인트 상승했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연 4.666%, 연 4.563%로 발행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줄어들어 경제 성장 속도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원은 이 상승세가 미국 금리보다는 한국의 강한 성장률과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이 결국 중동전쟁의 종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으로 미국의 팽창하는 재정 적자와 보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이 잦아들어야 금리도 비로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라는 외부 뇌관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반도체 중심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외부발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데 그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상품이 국내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금리 발작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 이 상품은 등락폭을 그대로 2배로 키워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 리스크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인 구조적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총 16개 종목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됐습니다. 하루 주가 등락률을 2배 수준으로 추정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오르면 수익도 2배지만 내리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나온 지 2달여 만인 지난달 말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챙긴 수수료 수익이 무려 117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이 위탁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893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76%가량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위탁 매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는데도 이 정도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하면 오히려 수수료 수익이 적게 잡힌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수수료 241억 3,900만 원, 청산 결제 수수료 37억 7,100만 원, 합쳐서 279억 1,1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45 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6억 2천만 원꼴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 거래가 몰린 날에는 하루 수수료 수익이 10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6월 24일에는 10억 5,100만 원, 7월 14일에는 10억 1,100만 원이 하루 만에 거래소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필수 사전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조차 수십억 원대 수강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사전교육 신청자가 79만 9,435명, 이 중 수료자는 74만 3,760명이었습니다. 수강료가 건당 4,000원임을 감안하면 협회의 수강료 수입만 약 32억 원 규모입니다. 상품 하나가 출시됐을 뿐인데 증권사부터 거래소,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시장 참여자 전체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상품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CT글로벌마켓증권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고점 대비 3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55조 원을 잃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증권사와 거래소, 교육기관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투자자들은 자주 사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잦은 회전율이 곧바로 증권사와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운용사들이 적용해온 수수료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0.0901%에서 0.29%, 인버스 2배 상품은 0.1%에서 0.49%에 달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보완책을 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 그것도 현금, 주식, 채권을 합친 금액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도 총 투자 금액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사전 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으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증권사와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도 수백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두 개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미국의 19년 만에 최고 금리가 반도체 중심 증시를 흔들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고 안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55조 원을 잃고 증권가는 1,200억 원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예탁금을 올리고 투자 한도를 정하는 수준이라 이미 벌어진 손실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그 여파가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로 넘어올 수 있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등락폭도 그대로 2배로 커지고 그만큼 잦은 매매와 수수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발 리스크와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맞물리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떠안는 쪽은 언제나 개인 투자자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화려한 수익률 광고에 앞서 이 상품의 수익 구조가 애초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보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같은 고금리, 고변동성 국면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